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와 셈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화성시장님이시죠. 서철모 전 화성시장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화성시장을 지내시고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은 제 개인적인 걸 위해서는 좀 첼로 연습을 좀 많이 했고, 다른 나라를 좀 많이 다니고, 국내 좀 지방 정부들을 다니면서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까지 왔는데 왜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거는 어떠한 제도를 변경해야만 국민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님 재임 당시에 이제 최고의 도시 화성시장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도시의 시장으로서 또 당당하고 또 소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강한 분이시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연임은 무난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아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얘기를 하면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어떠한 옐로우 카드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경기가 어려워지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방식 중에서 당원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현역 시장으로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내 권한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장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현직 시장의 직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민주당원에 가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당원 모집 행위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도 당원을 모집해 주세요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 후보는 한 1년 전부터 이제 당원을 모으는 행위를 하니까 그러한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폐인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경선 방식을 보면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해서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러면 뭐 50%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에 대해서 좀 그래도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아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일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와 당에서 할 땐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일반 여론조사도 조직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몇 시에 어느 번호로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조직을 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으라는 독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시민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룰이니까 그 방식에 일단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시장님 재임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 남는 거는 무상교통입니다. 네. 화성시가 이제 무상교통을 실시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또 당시에는 그 무상 시리즈나 무상 아젠다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가 많은데, 재임 당시에 좀 난 이런 건 잘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금방 그러면 예를 무상교통을 들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이런 여러 나라들은 의료 체계가 다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교육 체계도 무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진국들이 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상이냐 금액을 적게 내냐의 차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강원도 고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명의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근데 강원도 고성군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국가가 그러한 지방을 위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설립한다면 이건 무상만 아니지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는 게 같은 행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상이 마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처럼
상대 당과의 경쟁에서 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무상교통이 시민들의 이동권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의식주 세계가 사람의 기본권이었으면 지금 의식주 플러스 이동권과 통신권이 저는 5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안 좋은 데 살고 있거든요. 또한 교통으로 인해서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가야 될 청소년들이 버스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볼 거냐, 그냥 단순한 단어적 표현할 수 있는 무상의 차원으로 볼 거냐, 시혜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받을 권리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뭐 온시민 평생장학금 이런 제도도 만든 게 그분들의 교육권도 하나의 권리거든요. 예전에 그 권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퓰리즘 형태의 무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에 대한 해석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중등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하지만 그게 의무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의무 교육이라고 하고 무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현을.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까? 아니면 권리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면 무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화성시 그 지방행정인데요. 그 100만 도시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뭐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좀 평가하고 비교해 주신다면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고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앙정부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중앙행정은 모든 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사람과 예를 들면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에 사는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춤형 행정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도 안 맞고 저 시골 지방에도 안 맞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전국 5천만의 니즈를 맞추는 형태로 가니까. 근데 지방행정을 하면 화성은 서울과 다르고 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가 다르니까 우리만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게 중앙행정보다는 훨씬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유연성이 있다. 또한 지방행정은 선출직 단체장이 운영을 하고 중앙행정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행안부 장관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민한테 귀 기울이는 쪽이 훨씬 지방행정이 강하죠. 그런 차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에 대해서 그 추억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언론인이나 또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내년 총선에 혹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출마하신다면 어디로 출마하실 계획이신지. 예, 지금은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출마한다고 하면 동탄 쪽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정치를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 쭉 돌면서 느낀 게 과연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사회의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 10위권 국가에 진입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몇십 년간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했는데 저희의 행복지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을 경쟁력을 키운다는 문제로 경쟁을 지켜온 거죠. 물론 그게 6.25 지나고 지난 60년,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부작용으로 오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이 사회의 경쟁력이 됐는데 행복에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예로 마치 시장, 제가 이제 시장이 끝났는데 저는 시장을 아주 자부심 있게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경선에서 지구 이익을 떠나서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안 있었던 저는 제 인생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분 시민들은 저를 대할 때 패배한 시장처럼 대할 때 나는 시장으로 있고 내가 아주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데 저분은 왜 나를 패배자로 보지? 내가 그러면 정치에서 대통령을 하는 패배자인가? 만일 뭐 저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이 장군이 안 되면 패배자인가?
저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재용만큼 큰 회사를 못 만들면 패배자인가? 이게 이제 제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철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행복의 가치와 성공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지방정치가 아니고 중앙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서철모 전 시장님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은 이원욱 사람이다. 네. 이원욱 의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와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님의 그 정치적 정체성이랄까요? 그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또 최근에 비명계 또 뭐 친명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동네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는 철학과 사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이 그럴지라도 누구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치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정치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님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정치를 뭐 중간의 과정은 뭐 중략을 하더라도 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서 1997년에 김대중 지지선을 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로 크게 만난 분이 정세균 총리님입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아, 옳은 정치, 필요한 정치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원욱 의원님이 정세균 계였어요. 근데 과연 오늘 기준으로 이원욱 의원님이 정세균 계일까? 우리가 이원욱 의원님이 정세균 계라고 했을 때가 있지만 그 당시의 전제 조건은 이원욱 의원님의 철학이 정세균 의원님의 철학과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기준으로 이원욱 의원님의 철학과 정세균 의원님의 철학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원욱을 정세균계로 하는 게 옳은가? 저는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님은 본인의 철학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정세균 총리님께서 대선을 안 하시니 나는 나의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방식이 본인의 정치 방식이에요. 제가 이원욱계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이원욱의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다른 거죠. 저는 이재명계이 아니냐 할 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기본 정책을 낼 때 저는 이제 그걸 기본사회로 표현하고 미래에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선두주자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한 게 화성시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배달앱을 만들 때도 제일 먼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청소 이것도 화성시가 가장 솔선수범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하고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지사랑 저랑은 정책적인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는 궤가 같습니다. 무상교통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 평생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정책들의 시연 또한 우리가 재활용품 다시 쓰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화성시가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면에서 이재명 대표랑 제가 철학적으로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이원욱 의원님이 하는 방식과 제 철학이 같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원욱 계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를 예전에도 이원욱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이지 이원욱 의원님 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 요즘 뭐 그 민주당 내에서 자객공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서 시장님이 자객공천이 돼서 또 혹시 동탄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에서 그런 얘기들은 좀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계라고 하려고 하면 전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과 어떤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계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냥 나는 이재명을 좋아해라는 표현밖에 안 해요. 나는 내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느 분이 자객공천으로 왔다 치더라도 나는 이재명의 뜻을 따라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주장이 최소한 60, 70은 되고 나머지는 나는 개딸의 한 명이다. 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객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단어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을 잘 활용해서 이쪽 가면 비명이니까 내가 다 권리당원의 투표가 유리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로 저는 보여요. 그분들이 그 지역사를 만나서 나는 어떤 콘텐츠 가지고 이재명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으니 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려는 철학 중에서 이러한 걸 받아들여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이 주장이 최소한 과반은 넘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기대해야지.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지금도 시민들과 함께 왜 정책을 만드는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철학이 저의 정책에 담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정책을 하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객공천 이런 거 전에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재명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님이 계실 수도 있고 거기에 현직 그 단체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현직 시도의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저처럼 야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과거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낸 메시지가 얼마나 이재명과 계를 같이 하냐가 이재명계 사람이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도지사 나왔을 때 이재명 사람 누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 지금 뭐 한 80~90%는 이재명 사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철학이 변했다면 시민들한테 나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철학이 이제 바뀌어서 나는 이 철학을 주장하는 나보다 거물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물이라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철학이 바뀌는 거를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전엔 누구 사람이었다. 왜 이랬지? 이거는 그 사람이 한 철학과 그 사람이 최소한 단체장쯤 했으면 단체장 하면서 정책을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성숙돼 가는 거지. 뭐 배신과 뭐 이런 거랑은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행정가에서 이제 중앙 정치인으로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좀 부담이나 어떤 좀 미련 같은 건 없으신지요? 좀 내가 자치단체장을 좀 더해서 화성시를 좀 더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미련 같은 건 없으신지? 저는 있습니다. 제일 큰 미련은 다른 뭐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나 더 했으면 이런 미련은 없어요. 왜? 제가 하려고 했던 거에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현 시장님이 함께 가고 있고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미뤘던 지역회의나 온라인 정책 자문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정책 모든 결정을 시장이 해야 될까? 동탄에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시장이 개나리를 좋아하면 다 개나리를 심거든요. 제가 좋아한다고 A라는 동에 심었는데 그 동을 제가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있단 말이에요. 화성이 100만이 되면서 각 도시마다 읍면동마다 특징이 되게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아주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면 좋아하는 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획일화된다는 거죠. 제가 지역회의를 하면서 작은 거지만 요새 이제 사거리에 그 큰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큰 파라솔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세운 거와 지역 주민들 나눠주고 개수는 우리가 50개밖에 이동에 못한다. 1년 차에. 위치를 변경하자 했더니만 50%가 변경됐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많이 걷는 길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걸 토론을 해서 시의 마스코트가 있는데 CI가 있는데 동탄팔동은 자신의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시장이나 단체장이 그거를 반대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더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중앙정치를 하고 싶어 아쉬운 점은 그걸 못했는데 중앙정치에서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택된 시의원과 도의원은 시민들의 말에 어마어마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화성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시도 똑같이 시의원, 도의원이 1년에 과연 몇 번 시민들과 공청회나 토론을 하죠.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뽑힌 분들이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죠. 제가 민주당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부동산 입법 3법 할 때 같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동산 입법을 밀어붙일 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뭐 작게는 5번, 많게는 10번 정도의 지역의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리는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로 갈 만한 경제력과 국민들의 수준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뽑아놓고 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냥 민원 정치에서 민원 듣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은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민원을 듣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의 단계라 그나마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되면 뭐 의정보고회. 본인이 선거철 되면 의정보고회 하는 게 다거든요. 과연 1년에 시도의원 주최하던 그 지역위원회에서 최소한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토론회는 개최돼야 된다. 저는 뭐 제가 1번 공약으로 그걸 제시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중앙정치로 나간다면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크게 나눠지는 거는 서로의 추종자만 모으지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외국 다니면서 뭐 수십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느끼고 아 그런 걸 바꿔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제가 중앙정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 내년 총선에 그 전직 시장님 한 50여 명이 뭐 대거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관련된 조직의 또 그 사무총장이신가요? 그 뭐 그게 관련됐다고 하면 관련될 수 있는데 제가 시장이 끝나고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직 단체장을 하신 분들 하는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무총장과 경기도 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논의가 계속 되다가 그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뭐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아니지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도 오셨고 왜냐면 기초단체장 출신이니까 네. 물론 광역단체장도 하셨지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좋은 메시지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기초단체장 출신이 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롤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때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고 그 결과물이 저는 뭐 부산에 진구청장을 하신 서운숙 최고위원을 그 당시에 넣은 거고 그다음에 황명선 논산시장을 대변인에 넣은 거고 다른 분들을 여러 자리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저 사견이지만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또 임명한 것도 기초단체장을 했던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 중에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은 한 42분이 저희 혁신과 도전이라는 다른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50여 분 된다고 하는 이유는 부득이 현재 단체장 출신이지만 어떠한 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출마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분들과 또한 지역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 분이 본인은 출마할 건데 아직 말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 50분 정도가 출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민주당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뭐냐면요. 중앙에 계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단체장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저는 제도의 한계를 빠르게 고치려고 하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가 만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도의 미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성FC, 화성의 인구가 94만, 성남의 인구가 94만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성남FC가 있고 화성FC가 있어요. 화성FC는 누구한테도 뭐 비용을 내라고 하지 않고 100% 세금으로 했습니다. 제도가 마련됐다면 지역에서 어떠한 개발이나 이런 이득을 가져가는 분들이 그런데 기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제를 빨리 보려고 했던 정치권이 약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해하는 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건 대한민국 발전에도 아주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뭐 민주당 내년 총선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할 텐데요. 이 전직 시장님, 뭐 구청장 이런 분들 한 50여 명이 이제 경선에 올라가신다면 뭐 일단 선거를 통해서 한 번 이상씩 다 검증을 받은 분들인데 파괴력을 좀 발휘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저희는 상당히 큰 파괴력이 있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30%를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회의원 한 단어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지자체를 통해서 현 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 만족도가 뭐 30몇 프로, 최근에 30%도 좀 넘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초단체는 현 국가에 대한 국정평가처럼 현 시의 평가가 60% 미만인 단체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때도 한 78%까지 현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현 화성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현 뭐 화성시장님도 현 행정에 평가하면 최소 뭐 60, 70% 이상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단체의 장을 최소 4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꽤 있을 거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향후 계획 또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10월이 마지막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서서히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마음도 외롭고 추워질 텐데 저는 조금 더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러한 따뜻한 겨울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직설 오늘은 그 서철모 전 화성시장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여쭤볼 것도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